부자가 되는 것은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다만 그동안 아무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죠. 혹시 잘해보려고 애썼는데 일이 오히려 꼬여서 엉망이 되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그럴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불안할 때는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죠. 잘 하려고 노력할수록 스트레스는 커지고 그 결과는 더 좋지 않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일이 틀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곤 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여기에 외부 문제가 과대평가되면 더더욱 위축되거나 멍해지기도 하죠. 오늘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왜 어떤 일이 중요하다고 느낄수록 더 어려워지고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리얼리티 트랜스서핑 3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다소 난해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2권까지 소개했을 때 3권에 대한 요청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 양자 물리학자 바딤 젤란드가 쓴 리얼리티 트랜스서핑, 그 마지막 시리즈인 3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을 이해하려면 저자가 사용한 몇 가지 단어의 정의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쓰지 않는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빠르게 단어에 대해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혹은 제 예전 영상을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펜듈럼과 이너 포텐셜, 그리고 균형력, 이렇게 세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 사람의 생각이 한 방향으로 모여 우리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펜듈럼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죠? 제일 간단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생각의 방향이 어긋나도록 유도하는 뭔가가 바로 펜듈럼입니다. 이것이 유도하는 것은 사람들이 유혹되기 쉬운 것이나 집단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기울 같은 곳에 있죠. 생각은 에너지인데요. 생각의 에너지라는 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죠. 그런데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더 고민하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에너지가 더 발산되고 우리는 힘이 들어가죠. 그 에너지를 빨아먹는 뭔가가 또한 펜듈럼입니다. 에너지를 빨리게 되어서 우리는 힘이 들죠.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서 고민하게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해서 내 에너지를 빨아먹는 녀석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잉여 포텐셜은 균형력과 함께 설명이 가능한데요. 잉여 포텐셜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진 부정적 감정의 산물입니다. 마음속에 생기는 불필요한 긴장감 같은 거죠. 이 힘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표출하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에서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균형력이 나타나서 이 잉여 포텐셜을 없애려고 합니다. 균형력은 우리를 평형 상태로 되돌리려는 보이지 않는 힘인 거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절벽에 만약 서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두려워지겠죠? 떨어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두려움이라는 부정적 감정의 산물로 잉여 포텐셜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생겨나고 이와 동시에 균형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절벽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균형력은 에너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매우 파괴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의 산물인 잉여 포텐셜을 없애려면 두려움을 없애면 되겠죠. 그럼 가장 빠른 방법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럼 모두 해결되죠. 균형력이든 펜듈럼이든 사람의 목숨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저 그 에너지를 상쇄시킬 가장 적은 에너지를 요구하죠. 그래서 파괴적인 겁니다. 잉여 포텐셜은 오늘의 주제인 중요성과도 매우 밀접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중요성을 말하는데 이상한 단어들의 정의를 내리는 것 같지만 이 단어의 정의를 모르면 이제부터 나올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 리얼리티 트랜서핑 1권의 대부분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시면서 총 3권의 책을 듣게 되시는 효과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것은 사실 2가지 단어를 더해야 이해가 훨씬 수월할 수 있지만 이 2단어는 주제를 설명하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왜 중요성을 높이면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될까요? 중요하다는 것은 불안함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 믿음이 의심을 내포하고 원함이 현재 없음을 뜻하는 것처럼요. 불안해지면 사람은 목표를 이루려는 노력으로 더 안간힘으로 움켜쥐게 됩니다. 100번 쓰기를 10,000번 쓰기로 한다거나 생각을 다시 긍정적으로 하며 내면과 싸움에 돌입하거나 긍정 확언을 지금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읽게 되기도 하죠. 이렇게 불안을 없애려고 많은 분들이 시도합니다. 솔직히 100번 쓰기, 긍정적 생각, 긍정 확언 모두 효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불안해서 하는 거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싫어서, 혹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많이 하고 계시죠. 나는 끌어당김을 믿어. 분명히 나에게도 올 거야. 다 좋은데 본인이 불안한 채 이 좋은 것들을 수백 번, 수억 번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겁니다. 앞서 말했던 이녀 포텐셜과 펜듈럼의 0점장에서 얻은 본인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지면 두려워지죠. 두려움은 잉여 포텐셜을 만듭니다. 그럼 균형력이 작동하죠. 균형력은 이를 없애기 위해서 불안을 제거하려 하죠. 긍정 확언을 하면 순간 정말 그렇게 될 것처럼 걱정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정신승리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분 뒤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에 집착하게 되기도 하고 이 집착은 또 다른 잉여 포텐셜을 만들고 다시 균형력이 발동하고 그 집착을 없애려고 균형력은 파괴적인 다른 시도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에너지를 생성하고 펜듈럼이 만든 세상에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펜듈럼만 좋은 일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의 중요성을 한 번 높였을 뿐인데 이런 많은 일들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게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 게임, 이길 수는 있는 걸까요? 이길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펜듈럼이 만든 것에 빠지면 인간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권리도 포기해야 할까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습니다. 펜듈럼과 싸우지 않는 선택이죠. 그럼 펜듈럼은 에너지 먹으러 왔다가 발을 헛디게 되는 겁니다. 싸우려 하지 않으니 잉여 포텐셜도 균형력도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야말로 평온의 상태가 되죠. 싸우지 않는 선택은 중요성을 낮추는 겁니다. 결단의 저자 론 무어는 그에 져서 결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이는 중요성을 현저히 낮춰야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코끼리를 먹을 수 있다고 치고 어디서부터 먹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해보죠. 그럼 코부터 드실 겁니까? 아니면 꼬리부터 드실 겁니까? 혹은 앞뒤 제쳐두고 몸통부터 드실 수도 있겠죠. 한 번에 입을 벌려서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중요성을 낮출 수 있죠. 중요성이 높아지면 불안도 높아집니다. 불안은 악순환을 만들어요. 중요성과 욕망이 커질수록 불안도 더 커지게 됩니다. 자신을 통제하려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경직되게 됩니다. 초조와 경계심이 커질수록 그것은 더 빨리 현실로 오게 됩니다. 물론 안 좋은 방향으로요. 사람들은 왜 머피의 법칙은 믿으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미신이라 할까요? 우리가 초조하거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할수록 안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머피의 법칙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끌어당김도 마찬가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끌어당기느냐에 따라 본인이 선택한 것이 오게 될 겁니다. 한편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으면 된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펜듈럼이 제시하는 게임을 무시하고 싸우려 하지 않으면 가질 수 있기에 자신감을 굳이 쓸 데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일단 펜듈럼과 싸우기 시작하면 지는 게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소수의 승자가 가질 만한 엄청난 자신감이 아니라면 싸움을 피하고 본인이 가질 것을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장난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도리스 메르틴의 아비투스 책에서는 상류층은 왜 다 가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졌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기에 펜듈럼이든 이녀 포텐셜이든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이것들이 작용하긴 합니다. 그들이 작용하는 환경은 또 다른 것이죠. 그럼 우리는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못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저자는 아둥바둥 가지려고 애쓰면서 펜듈럼에게 에너지 뺏기고 잉여 포텐셜 만들어서 균형력 때문에 본인을 본인 스스로 힘들게 만들지 말고 펜듈럼과의 싸움을 피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라고 합니다.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굳이 자신감을 가져서 펜듈럼과 싸우려고 덤비지 않아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얘기가 본인을 본인 스스로 높이 평가해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또 펜듈럼과 이녀 포텐셜이 나타나서 본인을 낙담하게 만들 겁니다. 저자가 권하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자신의 의미를 높이기 위한 싸움을 거부하기를 권한다. 자신을 믿을 필요도 설득할 필요도 없다. 그저 싸우기를 거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더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게 된다. 그들의 눈에는 당신의 의미가 더욱 커져 보이거나 하는 듯이 말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즉시 자신을 믿거나 설득할 필요는 전혀 없어져 버린다. 당신은 그저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의미를 높이려고도 자신을 정당화하려고도 몸부림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내적 중요성의 상당 부분을 감쇄시킬 것이다. 자신의 의미 높이기와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내적 중요성이 보여주는 증상이다. 만약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혹은 어떤 집단에서 혹은 혼자 있더라도 자신의 의미를 높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는 신호이고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도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성을 왜 높이게 될까요? 이건 자아의 작동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서 이 자아의 작동 방식이 잘 나와 있는데요. 자아는 모든 것을 통제하길 원하고 모든 것을 자기와 동일화시키려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살 수 없다고 느낍니다. 이게 자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요성을 높일 수밖에 없죠.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게 느끼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아마 아실 겁니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의 분위기가 언제나 화기애애하면 성과도 좋고 그 팀의 분위기가 항상 어두우면 아무리 열심히 한들 성과가 좋지 않죠. 이상하게 그들은 노는 것 같은데 성과가 좋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성을 높인 것과 낮춘 것의 결과이죠.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제 사수가 항상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안 돼도 괜찮아. 그러니 부담 없이 해. 사수는 중요성을 높이면 오히려 일을 망친다는 것을 젊은 나이에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낮출까요? 자아는 자아대로 막 가지려고 하고 나는 나대로 신호를 받아도 그게 신호가 신호인지 모르면 말이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소나기의 힘을 빼고 근심의 에너지를 행동의 에너지로 전환시켜라.
자신을 강요하거나 주장하려 들지 말고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행동하기 시작하라. 잉여 포텐셜의 에너지는 당신의 행위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다. 의도 에너지가 풀려나서 어려운 문제들이 간단한 해결책으로 바뀔 것이다. 불안이나 초조함이 잉여 포텐셜을 만들지 않도록 걱정을 행동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도 에너지는 외부 의도를 말합니다. 외부 의도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젤란드는 이 권에서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를 설명하며 내부 의도는 자기중심적이고 목표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외부 의도는 중요성을 낮추고 흐름에 타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 권의 핵심 내용입니다. 내부 의도도 어느 정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의도의 흐름에 타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지나친 집착을 내려놓고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힘이 외부 의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가 사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협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매우 중요한 대화라고 가정해보죠.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본인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본인의 장점이나 예전 과거 경험들에 대해 쭉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발 선택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늘 그렇듯이 콧방귀도 안 낍니다.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앞에서 맞장구를 쳐주겠지만 본인의 이야기는 실상 안 할 겁니다. 어떤 유명한 대기업 대표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을 모두 만나고 나서 그 대표가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본인의 제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내부 의도를 높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싶은 것, 상대방의 자아가 무엇과 동일화를 시키는 것을 좋아하는지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쉽지 않죠. 그래서 상대방의 내부 의도, 즉 상대방의 중요성을 높여주면 쉽게 풀린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칭찬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중요성을 높여주려면 작은 호의를 요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는 본인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받으니까요. 상대방의 내부 의도인 중요성을 높여주는 행동을 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싶던 것이 알아서 외부 의도에 의해 흘러서 들어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부 의도는 쉽게 말해서 본인이 가지기로 선택한 것이 에너지화되어 흐르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 외부 의도가 목표점에 잘 가려면 펜듈럼과의 게임에서 싸우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 의도를 잘 하기 위해서 심상화하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바딤 젤란드는 심상화를 필름에 비유해서 말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의 인생 필름에 본인이 가지기로 선택한 목표의 이미지를 그 필름에 삽입하도록 그 이미지를 심상화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을 심상화하려면 그것을 경험으로 가지고 있거나 경험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본인이 닮고 싶은 롤모델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찾아보면서 그것을 심상화할 수 있습니다. 혹은 마인드무비를 활용할 수도 있죠. 너무 이야기가 센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오늘 중요성을 낮추면 내부 의도가 낮아지고 외부 의도가 높아져 우리가 가지기로 선택한 목표에 정확히 도달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도 자신감도 필요 없다. 그 대신 필요한 것은 조율하는 것이다. 조율이란 마치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양, 목표를 생각하는 데서 기쁨을 얻는 것이다. 시나리오를 통제하려는 힘을 빼고 가능태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순수한 의도의 노가 슬슬 저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능태의 흐름이란 필름을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가능성이 모두 적혀 있는 우리의 인생 트랙인 거죠. 그리고 저자는 더 말합니다. 사실을 대면하면 마음의 의심이 사라진다.
그러면 믿음은 알무로 바뀌고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의 힘을 느끼는 기쁨으로 변한다. 아비투스 책에 나오는 상류층이 왜 가지고 싶은 것은 모두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해주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기로 한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와 다른 것은 경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기로 선택만 하면 외부 의도가 작동할 겁니다. 이때 내부 의도를 높여서 중요성을 높여버리면 펜듈럼의 에너지를 뺏기 위해 등장하고 잉여 포텐셜과 균형력이 나와서 춤을 출 겁니다. 그럼 중요성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 의도는 우리가 정해준 대로 노를 슬슬 저어갈 것이고 내부 의도는 다른 에너지 작용을 만들지 않게 되죠. 즉 펜듈럼은 에너지 뺏으러 왔다가 헛발만 딛고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통쾌할까요? 거기다 우리가 가지기로 선택한 목표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움을 평생 하고 있는 동안, 예를 들어 매일 마지못해 일어나 직장으로 가는 동안에 누구는 스키장에서 놀고 있거나 따뜻한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깁니다. 그들은 싸움에서 이겨서 삶을 즐기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겨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피했기 때문이고 가지기로 그저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싸움에서 이겼고 그래서 마땅히 휴일을 즐긴다. 그럼에도 수시로 우울한 그림자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왜 그런지 아는가? 짧은 즐거움을 위해 얼마나 오래 일해야만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이 가지도록 허락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 가지도록 선택만 하면 된다는 말을 쓴 이유가 이것입니다. 원하거나 바람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유독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원함과 바람은 없음을 내포하고 가지기로 선택한 것은 가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알미라는 거죠. 아비투스 책에 나오는 상류층처럼 말이죠. 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당신은 슬라이드를 가지고 작업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슬라이드 작업이 필름에서 우리가 가지기로 선택한 이미지를 끼워 넣는 작업을 말합니다. 책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은 현실을 걱정하고 목표를 이룰 방법을 놓고 고민한다. 그러나 그것은 싸움의 길이다. 그것은 당신을 아무데도 데려다 주지 못한다. 그 길에 있는 동안에는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할 것이고 늘 쪼들릴 것이다. 돈이 아니라 가지겠다는 결정을 벌어라.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듯이 거기에 주의를 모으면 당신의 문이 열릴 것이다. 목표에 이르는 방법은 스스로 나타날 것이다. 이 자유가 당신의 머리를 돌아가게 만들어준다. 당신의 선택,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이 스스로 지어낸다. 그저 평온하게 주장할 것 없이 당신이 선택할 권리를 행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책 어떠셨나요? 저는 혼란스러웠던 머리가 좀 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책이긴 했지만 생소한 단어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제 스스로의 죄책감이 사그러드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그 생소한 단어들에게 저의 무거운 짐을 떠넘겨버린 것 같이 느껴져서일까요? 그래, 내 잘못이 아냐. 라고 나 자신을 위로해 준 것 같습니다. 아, 이건 펜듈럼 때문이었네. 라고 생각하게 되니 마음이 가벼워졌죠. 그리고 다시 저의 인생 트랙을 제가 가지기로 한 것을 가지겠다고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부 의도가 더 강하게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외부 세계의 조금의 저항들 때문에 금방 시리에 빠지게 되었던 제 자신마저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이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또한 성장시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로 하니 더 기분이 좋고 글도 잘 써집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던 문제도 아무렇지 않은 문제가 되었죠. 그 문제는 지금 생각해보니 아직 풀린 것은 아니지만 모두 해결할 수 있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혼자 거기에 중요성을 마구 높여주면서 에너지만 뺏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